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각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여성 갱년기 장애와 호르몬 대체요법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시스테마틱 리뷰라고도 말하죠. 또 그 통계적인 방법, 메타 분석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계속하면서 늘 말씀드린 내용이 과연 의학 연구 과정에서 진정한 찬값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접근법과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의학 정보가 있고요. 그 속에서 참에 가까운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습득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지혜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코클라인 라이브러리에서 2016년도에 발표된 튜벌론에 대한 단기,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난번 RCT 연구 결과에서 조금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연구 논문을 합산해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방식을 선택했고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각각의 레벨을 표현해주는 피라미드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로 맨 꼭대기에 있는 시스테마틱 리뷰와 메타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그 개념은 동일한 주제를 조사한 모든 적정한 연구 결과, 그것이 출판된 것이든 안 된 것이든 모두 다 포함하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결합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근거 기반 의학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임상가들이나 연구 방법 전문가들이나 소비자들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있었고요. 그것을 코크레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들 간의 그 코크레인 라이브러리를 운영을 해서 주로 이러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만을 발표하는 연구 문헌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죠.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논문 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뷰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리뷰는 이제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리뷰의 개념은 여러 논문을 전체적으로 보는 오버 리뷰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카테고리는 전체적인 리뷰를 의미한다면 노란색 그림 안에 있는 것을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체계적이고 엄격한 결합을 하는 방식의 체계적 문헌 고찰 내에는 그것이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메타 분석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 분석은 방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간의 어떤 관련성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크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체계적 문헌 고찰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정제와 축소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한 가지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합산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그것의 엑기스만을 뽑아서 축소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형태의 연구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제와 축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여러 디자인이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일이죠. 하지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시간적으로 많은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화 가능성인데요.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를 일반 인구한테 적용시킨다. 이런 개념을 일반화, 즉 generalizatio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적용을 할 때 어떤 RCT나 뭐 환자 대조군 연구나 아무래도 인구 대상자의 폭이 연구 대상자와 일반 인구하고의 적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 그룹의 연구를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연구가 하나일 때는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 연구를 합산하다 보면 연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인데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차를 줄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관역의 한 지점에 계속해서 한 지점에 수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reliability, 신뢰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검정력과 정밀성입니다.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워가 커지는 그 통계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연구 대상자보다는 여러 연구 대상자를 합산을 하면 참여자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검정력도 커지게 되고요. 정밀성도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메타 분석은 아까 앞부분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것처럼 체계적인 문헌 고찰 내에 수치형 결과들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특수한 형태의 방법이다. 즉 쉽게 표현하자면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결합을 시켜서 전반적인 또는 평균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이 메타 분석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대학원에서 한 학기도 빠듯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개념을 모두 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메타 분석이 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통계적인 접근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효과라든지 통계적 동질성이라든지 평균 효과 추정, 가설 검정 등이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레스트 플롯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를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난다면 이건 메타 분석 결과구나 라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 분석도 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겠죠. 메타 분석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하나의 연구보다는 훨씬 더 검증력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수가 증가하니까요. 그림으로 보시면 스터디 1, 스터디 2, 스터디 3, 스터디 4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가 하나의 연구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펙트 사이즈가 훨씬 커지는 효과를 보여주게 되고 따라서 검정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정밀성이 높아지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라면 이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처리 효능에 어떤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출판 편향이라든지 이질성이라든지 또 연구 질의 평가라든지 종속성 등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출판 편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통합된 어떤 여러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들이 어떤 거는 물론 뭐 양의 결과도 있고 어떤 거는 음의 결과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뭐 저널에 이렇게 올릴 때에는 양적인 결과,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가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게 나왔는데 그거를 논문에 발표하기란 사실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양적 경향이 높은 그런 포지티브한 결과만을 추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도 이러한 시스테마틱 리뷰 결과도 양적인 결과만을 합산하면 그 결과가 훨씬 더 확대되는 효과가 보이겠죠. 그런 것을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퍼넬 플롯 같은 걸 통해서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균형 잡힌 상단과 같이 균형 잡힌 그런 그래프는 점 하나하나가 연구들 하나를 의미하고요. 균형 있게 양의 결과도 있지만 음의 결과도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대칭적이어서 양적인 결과만을 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요거는 좀 출판 편향을 갖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퀄리티를 보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언급을 좀 해드렸죠.
그 연구의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퀄리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우리가 바이어스는 여러 바이어스가 있는데 선택 바이어스 중에는 랜덤하고 얼로케이션이 즉 랜덤 얼로케이션 우리가 무작위 할당 다 배웠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적용됐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바이어스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블라인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바이어스가 있었는지 또는 그 결과 평가에 있어서 또 보도에 있어서 어떤 바이어스가 있었는지를 각각을 퀄리티를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바이어스인데 우리가 신약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의 어떤 스폰서를 받을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가 조금 바이어스가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퀄리티를 평가하는 하나의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이런 평가를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구를 데이터베이스를 다 컬렉션 해가지고 각각의 연구들을 리스트업을 합니다. 연구 제목별로, 연도별로 각각의 제목을 쭉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것의 어떤 위약군과 티볼론 그룹 간의 발생률을 각각 비교하는 표가 있겠고요. 또 그것을 상대적인 위험도를 보는 OR 값도 쭉 리스트업하고 또 참여 연구에 참여된 인구 수를 쭉 또 리스트업하는 그런 항목도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퀄리티를 보는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보는 그런 퀄리티 에비던스의 그레이드를 보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를 쭉 총합한 그 서머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트를 쭉 이제 합산을 하고요. 요거를 근거로 통계치를 뽑는 이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연구에서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 게 그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컬렉션해서 어떻게 셀렉션 했거나 또는 뭐 배제시켰거나 이런 과정을 다 자세히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 단계별로 어떻게 제외됐고 어떻게 포함됐는지를 설명하고요. 최종적으로 42편의 RCT가 포함됐다라는 그 플로우 차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티볼론의 그 숏텀, 롱텀의 이펙트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자면요. 46개의 RCT가 19,976명의 여성을 포함해서 모두 다 그 모여졌고요. 이런 RCT에는 대부분 그 티볼론의 혈관 관련 증상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부에서는 그 외의 연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그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는 아무래도 혈관 운동 증상에 대한 결과가 효과적이다라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First Plot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는 그 컬렉션된 RCT 연구의 이제 리스트가 쭉 나열돼 있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그 mean difference가 가운데 이렇게 쭉 정리가 돼서 그 토탈에 대한 mean difference는 마이너스 0.9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가운데 축을 0점이라고 봤을 때 왼쪽으로 간다면 그 치료군이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고요. 오른쪽은 위약군한테 유리한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 모든 점이나 뭐 라인 같은 게 모두 다 치료군에 유익한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토탈 합산한 결과도 역시 마이너스 0.99로 티볼론 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그런 혈관 운동성에 대한 증세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오즈 레시오도 0.33으로 위약군에서는 한 67%가 그런 혈관 운동성 증상을 경험했다면 치료군에서는 35에서 45%가 증상을 경험해서 상대적으로 약물군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혈관 운동 증상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adverse effect를 좀 분석해 보니까요. 대부분은 한 2, 3년 정도 추적 기간을 가졌고요. 그 범위는 3개월에서 3년 정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관심 있었던 유방암, 또 뇌혈관계 질환, 또는 자궁암,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우리가 관심사였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 과거력이 없는 군과 과거력이 있는 군에서의 연구 결과가 좀 차이가 있게 나왔는데요. 유방암 과거력이 없는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암의 과거력이 있는 군에서는 치료군이 유방암의 발병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통계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이 치료군에 유리하고 오른쪽이 위약군에 유리하다고 표현했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모든 연구가 지금 한 2개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군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즉 유방암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치료군이 위약군에 비해서 1.5 OR을 갖고 있어서 약간 50% 정도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계에 관련해서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찾지 못했고요. 그 외의 결과에 있어서도 자궁내막암이라든지 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정맥혈전증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결과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방의학 분야에서도 비교적 좀 난해한 분야인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흥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알아둬야 할 필수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레퍼런스가 뜨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카라고 하는 한국보건의료원에서 나온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 양은 무척 많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리뷰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